모든 게 돈으로 좌우지되는 남성 사회에서는 저같이 조국을 배신하고 도주한 여성들에게 차려지는 것은 오직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따르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칠버산 호텔에서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그 내부에 지하에서 북한 보위원들이 숙식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손존에 이용만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아오지를 갔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죠. 자,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또 한 번의 재입국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4년 1월 남조선으로 갔다가 2017년 6월 조국의 품으로 다시 안긴 전혜성입니다. 와, 이걸 남조선에 가면은 잘 먹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환상과 상상을 가지고 남조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돈으로 좌우지되는 남선 사회에서는 저같이 조국을 배신하고 도주한 여성들에게 차려지는 것은 오직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따르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왜? 아니잖아요. 근데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죽지? 제가 그 대본을 보니까 이제 우리의 최고 존엄을 이제 헐뜯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놈들이 써주는 대로 절절 외웠다 되면서 저는 우리 공복에 천추에 씻지 못할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아유, 참. 아유. 아니, 임지연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뭐 남편과 돈 문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었던 것 같은데 나라 씨 임지연 씨 만난 적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같이 촬영도 하고. 촬영을 했었고. 네, 이야기도 같이 또 나눠본 사이였어가지고. 근데 막 이제 북한에 가족이 있잖아요. 그 가족한테 월마다 한 300만 원씩 돈을 보내주기도 하고 중국을 통해서. 월 대단했다. 북한 사람들은 기자회견을 좀 믿었나요? 임지연 씨. 만약에 달에 갔다 온 우주비행사가 나 달에 가서 물을 봤다 하면 믿겠습니까? 믿죠? 그 얘기랑 같습니다. 한국에 갔다 온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초절하게 나 실업자다. 돈으로 좌우지되고 근데 본질은 어디로든 외형적으로는 맞아요. 직업이 없으면 실업자입니다. 그렇죠. 돈이 있으면 다 좌우됩니다. 그렇죠. 알바하는 거를 놓고 아주 험한 일 식당에 들어가서 굴술 까시다 왔다고 해요. 빚이 많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살짝 왜곡. 본질을 내놓은 살짝 왜곡이 되다 보니까 혜택으로 어디서 상담사가 와서 상담하고 쌀을 갖다 준다. 이런 소리는 안 해요. 그러네. 네, 그렇죠. 보통 평범한 주민들은 이런 탈북자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전해 듣나요? TV로 많이 조선중앙 TV로 아까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는 실제로 방영이 되기도 했고 아니면 기자회견 같은 것도 이제 조선중앙 TV로 내보내주기 때문에 사람들 다 당연히 보죠. 그래요. 탈북자 소식은 좀 예민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욕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몰람을 해서 갔다라는 게 확인돼도 구제원에는 보위부가 알려줬어요. 가족들이. 알려주고 뭐 어디 다 정치범 수용소에 가든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를 오히려 행방불명으로 처리하는 게 더 낫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욕작용이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 탈북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를 많이 숨기려고 해요. 월경으로 만들어버리고 막. 그러겠네요. 북한에서는 왜 임지연 씨를 좀 이렇게 노린 걸까요? 임지연 그 여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TV 방송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방송 활동하면서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납치해서 쓰자는 목적이 있죠. 방송에 나와서 주구장창 잘 나가던 사람이 이 썩은 나라를 버리고 북한 가서 방송 나와서 북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방송의 이미지를 어떻게 낮추고 네, 이런 선정 목적이 있어서 데려가고 뭐 해외에서 데려가지 아무 사람 그냥 무턱대고 데려가지는 않죠. 손전용으로 이용이 됐어요. 이건 이용이지 본인 형사에 관계없습니다. 이제 홍보가 아니라 손전용물로 만들어서 손전에 이용만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아오지를 갔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 자료는 역사적인 자료로 그냥 이용이 돼요. 얼굴 뭐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이용이 됩니다. 나 정말 해원승 입어듯이 남성 사회에서 정말 환멸을 느꼈단 말이에요. 여자라서 저놈 막 여자라서 막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짓까지 막 여자들한테 어린 처녀들한테 서슴지 않고 하면서 유행 무대에 뭐 증인을 시킨 다음에 그런 데까지 끌고 다니면서 다시는 저 고개를 돌아올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길로 이제 끌어들이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가 또 냉정하게 얘기하면 전혜성 씨가 나간 것도 비법이었고 들어오는 것도 비법이었고 그러면 그건 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처벌도 받고 탄압도 받고 고문도 받는 경우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처벌 받을 줄 알았습니다. 추울까 봐 따뜻한 언덕방에 불 떼주면서 그때 정말 양배추 반찬이랑 고추 반찬이랑 정말 제가 정말 줄줄 흘리면서 그거 다 먹었습니다. 죽더라도 저기 가서 죽자 이렇게 생각하고 왔으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왔으니까 근데 이제 정말 생각 뜻밖에도 정말 진짜 욕 한 번 안 하고 그런 죄를 묻는다는 것도 없이 북한에서는 왜 임지연 씨를 좀 이렇게 노린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임지연 씨가 이제 다시 재입국을 한 이후에 북한에서 이제 납치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소리 많았잖아요. 근데 뭐 저도 그쪽으로 조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김정일 시대 때에도 이제 뭐 회유 기만조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인권 활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방송 활동을 한다든지 북한에 이게 영향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유 기만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끌어들이고 이런 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중국 남편이 보입에 고발했을 수도 있는 이런 측면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중국은 북중 우호 관계 때문에 북한 사람을 납치해 가는 데 대해서 말을 안 합니다. 알면서도 숨겨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북한 사람이 한국에서 이제 싸우고서 뭐 돈 문제 가지고 막 싸우다가 중국에 왔을 때 여기 왔다. 보이브 스파이한테 알려주면은 그 사람 납치해 가도 어떻게 말할 방법이 없어요.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를 전부 출입하고 있는 우리 강은하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최근 26명의 탈북민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이들이 자진해서 북한으로 돌아간 것인지 아니면 납치된 것인지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취재 결과 통일부에서는 이들이 납치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비밀 무엇인지 앞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납치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통일부도요, 실제로 납치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납치와 관련된 내용이 기자들에게도 매우 정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북중 접경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단둥 이쪽은요, 사실 탈북자분들이 안 가시기를 권하고 있고, 탈북자분들뿐만 아니라 관련 취재를 하는 기자들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 납치 방법이 진짜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봉고차가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봉고차가 이렇게 훅 와서 태워서 그 길로 바로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외교부에서도 공식적으로 탈북민들 혹은 이제 관련자들의 그 북중 경계지의 여행이나 이런 걸 금지한 바 있습니다. 정미진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그 임지연 씨였나요? 네. 예. 저 얼마 전에 중국에 있는 한 정보원으로부터 임지연 씨에 대한 그 정보를 받았어요. 네. 사실 제가 쓰는 기사의 대부분이 북한 시장 경제 기사가 대부분인데요. 납치 관련해 가지고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확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납치를 해갔냐 이제 여쭤봤더니 중국에 일단 들어와서 중국에 있는 칠버산 호텔에서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칠버산 호텔이 그 내부에 지하에서 북한 보위원들이 숙식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칠버산 호텔에서 중국인 남편이 조금 도움을 줬나 봐요. 이제 칠버산 호텔까지 유인을 했고 또 거기서 이제 북한 보위부하고 협력을 해서 그래서 이제 석고붕대에서 갔다고 하는데 석고붕이 뭐예요? 석고붕대라고요. 딱 감싸면 굳어져요. 예. 그러니까 석고를 우리 기부스 하듯이 그렇죠. 했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거 자, 그럼 요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칠보산은 어디 위치해 있는 거예요?
칠보산 호텔은 아마 심양 쪽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양이요? 심양? 네. 심양이면 뭐 아직 북한 경계랑도 굉장히 먼 곳인데. 멀죠. 네. 그 남편이 유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보고 싶다 하니까 돈을 보내자. 그래서 일단 돈을 먼저 송금을 했고요. 근데 송금한 과정에서 돈이 사고가 생겼다. 이러니까 임지연 씨는 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오게끔 이제 그 남편이 좀 유도를 한 것 같다는 그런 추측이 있고요. 이게 작전을 그렇게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북한 국경 군인들 보고 물어봤거든요. 압록강 쪽으로 해산 쪽으로 갔다고 하기 때문에 여쭤봤더니 모르는 거예요. 전혀. 군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아, 그러면 이 임지연이는 자발적으로 건너간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기 앞에 있는 분들 같이 저도 기자 생활을 한 11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이제 북한의 국가안전보위성에 대한 여러 가지 추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심양의 칠보산 호텔과 연길에 유경 호텔이 있는데, 이건 이제 90년대 후반에 우리 국정원이 철수를 합니다. 중국 동북 지역에서. 왜냐하면 이제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북한의 국가안전보위성의 유경 부부장이 김정일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동북 지역을 다시 장악을 하자. 그래서 동북 지역을 장악을 해야 북한 체제가 오래 갈 수 있다. 그런 제안을 김정일이가 사인하면서 그때 북한에 돈이 없었는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칠보산과 유경을 호텔을 만듭니다. 그래서 연길과 그 심양 지역에 국가안전보위성의 아지트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 북한 자본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칠보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단동의 그 기업인 그 마사홍 네. 그 회사 그 회장이 이제 지분 50% 되고 북한 국가안전보위성이 50% 돼가지고 호텔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국가안전보위부의 아지트죠, 완전히.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그 호텔 안에서는 정보기관들이 와가지고 뭐 사람 잡아가다가 고문도 하고 뭐 끌고도 가고 뭐 별짓 다 하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최근에 지금 중국이 그걸 막긴 막았는데 이 호텔이 생겨나면서 북한의 이제 그 동북 지역에서의 대외 공작이 정말 이제 공고화되고 이제 활발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탈북민들 이렇게 잡으면 뭐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통해서 국경 지역을 통해서 북송을 시켰죠. 강압적인 매를 때려서 공포심을 줘서 이렇게 보냈는데 지금은 칠보산 호텔 일단 먼저 감금을 합니다. 감금을 해서 그 안에서 일단 먼저 그 곱을 주고요. 그렇게 하고 북한에서 이 사람에 대한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중국 단동 지역에 들어와서 무역을 했던 상인처럼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내간답니다. 이제는. 그 사실 납치를 한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저는 궁금한 게 이 북한 보위부에서 중국까지 멀리 나와서 왜 우리 탈북민들을 납치해 가는 걸까요? 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2012년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국가안전보위부의 그 탈북자 정책이 바뀝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아버지 시대 때에는 탈북자를 굉장히 감추고 처벌하고 이제 수용소 가두는 이제 그런 정책이었는데 김정은 시대로 오면서 탈북자를 활용해서 이제 그 예를 들면 남쪽을 경험한 탈북자가 북한에 와가지고 북한 정권이 나만 나쁘다고 욕을 하는 것보다 남한을 살아본 북한 주민이 와가지고 나쁘다고 얘기하게 되면 더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성공할 때마다 김정은이 너무 좋아하니까 국가안전보위성 중앙이 달라붙은 거예요. 중앙보위부가. 그래서 이제는 중앙보위부 차원에서 이제 그거 공작을 하기 때문에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만 들어도 무서운데 그러면 한국에 지금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들 전체가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그런 전화를. 자, 근데 뭐라 이렇게 하냐면 고난의 행군 시기를 마무리 총알을 하겠다. 총알 짓기 전에 넘으면 니네 가족 살려줄게. 후에 들어오면 니네 가족 담보 못한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저희 집에 있는 그 위치상 삐라가 오는 위치가 아닙니다. 저희 집은. 근데 삐라 하나를 우리 아버지 운전석 앞에다가 예쁘게 붙여놓고 간 겁니다. 오늘 아침. 예쁘게 붙여놓고 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와. 그 보는 순간 그냥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막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삐라를 딱 보는 순간에 정말 예쁘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조성을 하는 겁니다. 예, 느낄 수 있게. 그러면 김기석 기자님, 아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찜찜하지만 의심스러운 전화나 연락을 받게 되는데 김 기자님도 그런 적 있으세요? 아니 내가 한 번은 단동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돈 갖고 제발 돈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내가 돈 갖고 어디까지 가면 자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북한 시스템을 너보다 더 잘 알고 이거 정확히 하는데 내가 너한테 돈 준다고 해서 니께 다 가는 건 아니지 않니? 그래도 단 몇 프로라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한테서 돈 받아먹을 걱정과 노심초사 하지 말고 가족을 끌고 탈북에 나와라.
그러면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너희 대한민국에 데려올게. 형 누님 그렇게 못해요. 뭐 고모 그렇게 못해요. 그 옆에서 뭔 말소리가 자꾸 나더라고요. 그 듣다가 내가 딱 감잡고 꽃제비들도 부모도 없이 가이드도 없이 별 하나 보고 동남아를 돌아서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는데 너는 왜 못 오냐? 너네는 못 간대요. 그럼 거기서 죽어!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내가 아예. 그렇지 않으면 걔도 죽고 나도 죽을 것 같더라고요. 잘못 다쳐놓으면 그 다음에 다시 전화 안 와요. 아. 일부러? 네. 저 여지를 두면 자꾸 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제 북한 이제 동생뻘이에요. 근데 걔가 작년도쯤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북한에서. 엄마가 전화가 처음에 왔는데 얘네는 연선 지역이라서 엄마랑 거의 이틀에 한 번씩 통화할 정도로 이제 자주 통화를 해요. 근데 어머니 목소리가 예전 같으면 이제 항상 편안한 목소리인데 덜덜덜덜 막 떨면서 이게 내가 어떤 귀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 놀라지 말고 전화 받아. 이렇게 엄마가 직접 목소리를 전화하면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누구냐고 여보세요 이랬더니 담당 보이시돈이라고 바로 말을 하더라요. 그래서 얘가 엄마가 지금 옆에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딱 쫄아가지고 너무 놀랐대요. 머리끝가 딱 건드서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막 울면서 저도 조국의 품에 가고 싶습니다. 막 이러면서 울었대요. 막 이제 이 상황을 뭐 어떻게 나 못 가 이렇게 못 하잖아요. 엄마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국 품에 너무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너 여권 없니? 이러면서 너 여권 가지고 중국으로 오면 내 데리러 갈게 이러더라는 거예요. 보이시더니. 그러니까 얘가 내가 지금 간암이 왔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우리 어머니 옆에서 듣는데 어머니한테 제 아프단 소리 하지 마시오. 얘가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가서 죽으라면 제가 가서 조국에 가서 죽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병원비 없어서 병원에 못 갑니다. 얘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분이 한숨을 푹 쉬더니 됐다 그냥 거기서 죽어라 이러더래요. 거기서 죽어라 이러더래요. 진짜로 그랬대요. 아무튼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이 정말 너무 소름 끼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많은 탈북민들이 알고 계시면 스스로 되게 조심을 할 것 같은데도 이렇게 재입국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 북한의 기획입국의 그 방식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를 보시면 탈북민의 가족을 이용한다. 방금 전에도 저희 탈북민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의 피부치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와달라, 나를 만나달라라고 했을 때 워낙에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그 북경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탈북 브로커를 이중 스파이로 이용하는 케이스인데요. 이 처음부터 아예 그 보이부하고 연결을 해서 처음부터 브로커들이 이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불러들이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엔 돈을 위해서 불러들이다가 나중에 이제 북한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탈북민을 돈으로 유인하는 케이스입니다. 이 아무래도 한국에 정착하기가 힘들고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탈북민들한테 돈이 되는 사업을 하자면서 유인을 해서 국경까지 오게 하는 그런 수법을 쓰는 겁니다. 특히나 뭐 가족을 특히 이용하면 그 누구도 뭐 돌려서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최근 며칠 전이에요. 이상 그 시집현인데 시누이하고 그 남편이 오다가 붙잡혔대요. 보이부에 붙잡혔는데 그 시누이가 그 자리에서 약을 먹고 자살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 뭘 하겠냐고. 자살했는데 그 시집현에서 이상 전화가 왔는데 그 남편이 이상 보이부에 붙잡혔는데 돈을 1,000만 원을 요구한답니다. 그래 왜 1,000만 요구하는 걸까? 죽었는데 이 남편을 구해야 되겠는데 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붙잡힌 걸 가지고 보이부가 이상 또 다시 아불가에서 돈을 빨아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망한 그걸 가지고 얼마나 그 간악합니까 글쎄. 그래 그걸 어떻게 하는가? 우린 전화를 1분 이상 안 합니다. 1분간 딱 하고 또 다시 끊었다 다시 하고 하는데 5분, 10분 하고 다시 전화를 키면은 우리는 깐지로 들어가요. 깐지는 중국말로 끊었다는 소리인데. 그런데 계속 통화가 들어가는 거는 보이부가 전화를 켜놓고 거기서 상시적으로 대기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한 탈북민은 지금 북한에 가족이 다 계시는데 중앙에서 직접 평양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카메라를 대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다음 그 유원지 공원 같은 데 가서 데려가서 또 노는 모습 찍고 이렇게 다 찍어갔대요. 그러면서 그 이 가족들한테 그동안 당에서 무관심했는데 이제부터 잘 돌봐주겠다.
예, 잘 돌봐줄 테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잘 있어라. 이렇게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은 탈북민이 무슨 생각 드냐면 우리 가족을 잘 돌봐준다는데 혹시 내가 가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은근슬쩍 이런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경험담을 들어보니까 철두철미하게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하네요, 정말.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브로커와 북한의 보위부는 협업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이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서 브로커에게 연락을 하면은 브로커는 북한에 있는 또 연락처에 연락을 하거든요. 그럼 가장 안전한 선이 보위부를 통해서 두만강을 넘는 선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보위부 사람들은 북한 탈북하는 사람들을 막아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의 임무거든요. 근데 또 동시에 탈북을 넘겨주면서 돈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할당되는 충성 자금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생계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보위지도원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자기를 하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자기들의 방패막이로 10명에 2명 정도, 1명 정도 이런 사람들은 잡아버리는 거예요. 두만강을 넘은 다음에 자, 두만강을 넘었으니까 돈을 붙여라. 돈을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을 잡든지 아니면 중국 공안에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그 가족, 돈, 브로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탈북민들을 다시 그 납북을 시키잖아요. 그 납북돼서 북한에 가신 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시는 건가요? 근데 사실은 북한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요. 선전선동에 동원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제 조선중앙TV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조선중앙TV를 보면요.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교육을 받고 정해진 워딩을 나와서 그대로 외워서 읽으시는 수준이거든요. 그냥 화면으로만 봐도 이분이 정말 얼굴 다 경직돼 있고 어떤 고문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막 상상으로 떠오를 만큼의 표정으로 나와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실제로 어떻게 선전을 하는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함경북도 회령에서 살다가 2007년 12월 달에 몽골 사막을 거쳐서 결국은 남조선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형제 혈육은 다 어디다 두고 너 혼자 돌아왔느냐. 그 할머니가 그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시면서 수령님 끌어안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수령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걸 제가 아는 겁니다. 제가 아는 거예요. 그 책이 결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비난이 됐고 죄송한 생각입니다. 진실하고 소박하면서도 굳센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대하여 늦게나마 알고 깨우쳤기에 그들을 욕되게 하였던 책을 마침내 제 손으로 찢어버리는 것이다. 자, 지금 벌써 말투는 벌써 서울 말투를 쓰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장군님 찬양을 하려니 사실 저희가 봐도 좀 이건 좀 이상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현주 씨가 그랬나요? 저한테 그런 게 오빠 이게 자유의 냄새에 맡다가 거기 가서 못 살아요 그러는. 자유의 맛을 본 사람들은 자유 없는 곳에서 절대로 저는 못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그 김일성, 김정일 때도 이제 유인 납치를 했거든요. 근데 김정은에 들어서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다시 유인 납치 당한 사람들을 TV에 내오게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훨씬 좋아요. 한국 사회에 잘 정착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입으로 남한 사회는 허위 날조의 사회이고 자기가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책으로 쓴 이 모든 글들이 남한의 안기부가 자기를 하게끔 압박을 해서 거짓 증언을 했다. 그렇게 하면서 북한 같은 경우는 남한을 비판하기 위한 하나의 선전 도구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저기 분단 저널리즘 뛰어넘기를 쓰신 우리 신석구 기자님. 그러니까 저 영상 속에는 모두가 다 이렇게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저 영상이 나온 매체입니다. 매체. 저 영상이 나온 매체는 보니까 우리민족길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대외용입니다. 대외용이라서 남한에 오신 탈북민들을 유혹하고 설득해서 재입국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영상이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TV는 북한 내에서 방송이 되잖아요. 그거는 체제 이제 선전용이죠. 그런데 탈북했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내용이
북한 내부 사람들한테 퍼지는 게 과연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네, 그렇죠. 거기에 그래서- 목적이 정확히 있어야 예.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게 저 사람이 탈북했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괜히 체제 유지에 안 좋다. 김정은의 독재 체제를 약화시킨다라고 판단되면 방송하지 않겠죠. 그러네요. 북한에서 이렇게 회유해서 공작해서 다시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진짜 이렇게 같이 있던 분이 잡혀간 적이 있었어요. 진짜? 대표님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누구신지. 그러니까 예술단에서 이제 그분하고 6개월 정도 같이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북한에서 알고 보니까 무역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북한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북한에 있는 그 동무들이 홍콩이 아니라 약간 일이 틀어져가지고 장소를 바꿔야겠다 해서 중국으로 바꿨어요. 뭐 상해라든가. 이분이 예술단에서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장소가 상해로 바뀌긴 했는데 아무래도 약간 미심쩍다. 좀 의심은 드는데 그래도 정말 북한에서 죽자 살자 하면서 지냈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냥 가겠다고 가셨어요. 아이고. 근데 그분의 와이프가 저희 예술단에서 같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였거든요. 근데 숙소 간다고 한 이후부터는 도착했다라고 한 이후부터는 연락이 안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한 보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불안하니까 중국에 가서 묵었던 숙소에 가 보니까 이제 거기 숙소 사장님이 얘기하는데 그분이 도착한 저녁에 남자 몇 명이 투숙하시는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나올 때 뭔가 이렇게 네모난 박스, 나무 박스 같은 걸 들고 나가고 그 다음날까지 안 와서 올라가 보니까 신발이랑 핸드폰이랑 짐까지 그리고 지갑까지 다 그대로 놓고 없어진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지가 꽤 됐죠. 네, 그러고 아직까지 연락이.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뭐 이름은 제가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인권 활동을 하신 분인데 가족 때문에 친구 집에 다시 북한으로 해외돼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한국에 있는 사람이 그 북한에 있는 친구하고 전화 연락도 하고 돈도 보내주고 가족도 다 해줬대요. 근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너 보이부 중요 자리를 줄 테니까 중국으로 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 그때 당시에 이제 김정은 시대가 딱 들어서 가지고 뭐 자료 같은 거를 좀 많이 좀 가지고 싶었나 봐요. 그런 욕심에 이제 중국에를 가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은 근데 혼자 간 거예요. 가가지고 택시에서 내려서부터 그 사람이 행방이 됐어요. 친구도 보지도 못했고 바로 그냥 내려서 없어진 이후에 이제 북한에 끌려간 거죠. 저희 기씨의 남자가 정말 우리 집에 제 집처럼 와서는 이모하고 들어와서 밥이랑 막 둘쳐먹던 삼촌인데 하루 중국에 장사 간다고 감기집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장사하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하루 지금 막 일하는데 북한에서 오는 전화가 국제전화입니다. 국제전화입니다. 네. 저 전화해서 끝나고 그래 북한에서 저 형제들인 줄 알고 전화 대깨다 받으니까 여보세요 하니까 이모 저입니다. 깜짝 놀랐는데 뭐 삼촌집 어디입니까? 중국입니까? 그러니까 네 여기 북한이요. 야 사람 얼마나 놀라는지 정신 나가지 않아서 북한을 갔는가 하고서 당장 오라고 빨리 오라고 해서 빨리 오라고 이모네 인차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렇게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전화 받는 순간에 아 이게 뭐 보이부에서 옆에다 앉혀놓고 그 전화번호를 다 지금이 아마 전화를 시키잖아요. 그 제 번호랑 다 있으니까. 아는 사람 번호 네, 다. 무섭더라고요 진짜. 무섭네, 진짜 무섭네. 야, 아니 이제 철책을 넘어서 이제 월북했다가 약 1년 후에 고스란히 왔던 길을 밟아 다시 철책을 넘어 귀순한 탈남자가 북한으로 간 지 이제 57일 정도 됐는데 이 탈남자의 북한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행위가 용궁 쪽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북한에서 용궁으로 대접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용은 해요.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것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격리 기일도 좀 어려울 수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흔히 북한에서는 강폭전 정치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나를 쳐서 요를 교양할 수 있으면 죽여라. 그런데 하나를 살려서 요를 감화할 수 있으면 죽을 죄를 지어도 살려라. 이렇게 하고 광폭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북한에서도 여기 남한에 왔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우리 통일부 종착지원과 같은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주택 주거도 마련해주고 식량 보장 해주고 취업 이런 것을 우리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얘기하신 것처럼 대학에도 보내고 그리고 잘해 우리가 지금 잊고 있었지만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오겠던 9명 청소년. 한국에 오려던 탈북 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서 현지 공안에게 체포돼 중국으로 추방됐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에 오기 위해 탈북했던 청소년 9명이 이번 달 초 라오스 북부 지역에서 현지 공안에게 붙잡혔습니다. 탈북자들은 15살에서 22살까지 남자 7, 여자 2명입니다. 우리 주민들과 지호 나어린 청소년들까지 유괴해 남조선으로 끌어가는 천인공로할 만행을 계속 감행하고 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유광혁 형은 북에도 교회 가서 해달라는 기도문을 제대로 읽지 않아 장하진 놈한테 우산대로 매를 맞았습니다. 전 그때부터 이 오른쪽 귀를 아예 듣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따금씩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서 서 있기조차 힘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끝납니다. 저곡의 품에 다시 안겼는데 지금 동무들의 그 생각이나 느낌은 어떻습니까? 다 죽었다고 난리 냈는데 국제사회에서도 후에 북한 애들 2년 후에 딱 내세웠잖아요. 사범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있고 잘 자라고 있다. 평양 인쇄공업대학에 입학한 학생들도 당의 과학기술 강국건설 구상을 빛나게 관철하여 나라의 출판 인쇄 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인 수준에 올려세울 굳은 결의에 충만되어 있었습니다. 몇 해 전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온 유광혁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정다운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대학으로 왔습니다. 저는 거만이 땅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배워 꼭 보답하겠습니다. 이들의 행복 넘친 모습에서 사람들은 상처 입은 자식일수록 더 마음 쓰며 가슴속에 품은 희망도 활짝 꽃피워주는 어머니 당과 사회주의 제도의 고마움에 대하여 다시금 가슴 뜨겁게 느끼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범적인 거죠. 그렇죠. 전체가 아니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가는데 효과는 엄청날 거예요. 근데 TV에 나오는 한두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많이 마음이 흔들려요. 가면 죽죠, 솔직히. 몇 사람 나와서 TV 옆에서 나 이렇게 선동하고 다닌다고 나머지 대부분은 알 수도 없이 많이 가는 사람들이 잘못되고 있어요. 네. (1월 1일) 야간에 동부전선 DMZ를 통해 미상인원 1명이 월북한 상황이 있었으며 현재 합참 전투태세 검열실에서 현장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6시 40분. 우와. 진짜 슈퍼마리오네. 우와. 시체도 되게 굉장히 좋아요. 뭔가 단단한 느낌이죠. 새해 첫날인 그제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간 월북자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1년 전 바로 그 부대의 철책을 넘었던 전투기순의 당사자입니다. 지난 2일 밤 10시쯤 강원도 고성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사람의 수상한 움직임이 우리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와.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아무튼 남북 분단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타이틀을 2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우리 철책이 2번이나 뚫린 사건입니다. 예,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또 14개월 만에 귀순자가 월북자가 됩니다. 혹시 이 월북자에 대해서 탈북민들 사이에서 좀 이야기가 나온 게 있나요? 단체장 그 커뮤니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한 3,000명 정도 믿고 거기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쫙 다 서로 물어봐요. 누구냐? 엄청 많잖아요. 근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와? 24시간 동안 안 나왔어, 이게 누군지.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완전히 친구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래서 후에 나오는 말들 보면 이제 이름도 번명도 나오고 뭐 직장 다니고 뭐라고 나오는데 제일 첫째로 이 친구는 하나원에서부터 친구가 없었어요. 탈북자들이 하나원 하면 100명, 200명 일기 있잖아요. 이 친구네 집 때는 4명이었대요. 그러니까는 엄청 특이한 성격인데다가 특이하다. 하나원 기수생도 없고 같이 연결하던 탈북자도 아예 전무하다시피.
2022년 1월 1일 일어난 기안 점프 재입국 사건. 제작진은요, 도대체 이 인물이 누구냐 궁금해서 이분의 지인들을 찾아봤습니다. 지인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 네, 우리 김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22년 1월 1일 벌어진 점프 월북 사건. 1년 전 철책을 뛰어넘어 탈북한 남성은 같은 방법으로 월북을 선택해 충격을 줬습니다. 그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 그가 1년 만에 북한으로 돌아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최전방의 3m 철책을 뛰어넘은 월북자 김 씨의 흔적을 찾던 중 수소문 끝에 그가 월북하기 직전까지 일했던 직장을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북부에 있는 한 인력사무소입니다. 이 건물 2층에 사무소가 위치하는데요. 저희들의 취재 결과 재월북한 김모 씨가 마지막까지 일했던 직장이 이곳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들어가서 마지막 김모 씨의 행적은 어땠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과연 이곳에서 김 씨의 월북에 대한 의혹을 풀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채널A에서 나왔습니다. 어디서? 채널A에서 나왔습니다. 예. 네, 근데 저 소장님 조금 몇 개 물어보려고 제가. 우리는 월북자 김 씨에게 일을 소개해줬던 인력사무소 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정도 일했어요? 또 오래 안 됐어요. 한 달? 한 달 좀 넘었나? 네. 주로 뭐 어떤 일들 한 거예요? 그럼 그분이? 현장에 가서 뭐 네. 돌교 현장에 일하고 내내 건축 공사하는 현장에 가서 네. 근데 안 나오거나 사라지고 나서 이북으로 넘어갔다라는 거 아셨어요? 그럼 언제 아셨어요? 아니 뉴스 딱 뜨길래 느낌이 예. 좀 그랬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된 거나. 그래서 하고 넘어가기 직전에 통화를 했더구만. 근데 둘이 애들이 가깝게 지내서 네. 일부러 둘이 같이 일도 보냈거든. 아, 넘기 직전에 전화를 한 거예요? 동료한테. 김 씨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놨던 동료가 있었다. 심지어 김 씨가 월북하던 바로 그날 철책 인근까지 함께 갔었다는데 김 씨의 직장 동료를 만나기 위해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동료가 기억하는 김 씨의 평소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기서는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작년 10월 중순경부터 나왔고 네. 그 친구는 11월 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전에도 일 잘한다, 성실하다, 힘세다 이렇게는 알고 있었는데 일하는 거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일 잘하던가요? 네, 정말 잘하다. 아우님, 뭐 동생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했어요. 북한 분이라는 거 언제 하셨어요? 일단 말투로는 조금은 어느 정도 제가 중국이나 북한 쪽 같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왔냐 했더니 인민공화국이라고. 아, 인민공화국이라고? 네, 표현했습니다. 이북이나 북한도 아니라 인민공화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족이나 뭐 형제에 대해서도 얘기하던가요? 부모님 계시냐 했더니 부모님 다 계신다. 2살 아래 남동생이 있다. 남동생? 예. 본인이 철책을 넘었다는 얘기 하던가요? 예, 그냥 뚫고 왔다고. 지뢰바 뚫고 왔다. 딱 이렇게. 예. 지뢰바 뚫고 왔다? 예. 이 친구 보통 친구가 아니구나. 딱 느꼈어요. 3m 철책을 넘어왔잖아요. 예. 굉장한 운동신경인데 예. 좀 일할 때도 그런 운동신경이 나왔었나요? 네, 일할 때도 그렇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집에서 하루 잤었거든요. 근데 몸매를 딱 보면은 딱 근육이 잡혀 있고. 아, 근육이 잡혀 있어요? 네. 그리고 팔이나 손을 봐도 일반인보다는 조금 뭔가 다른 좀 운동 좀 한 그런. 왜소한 체구에 비해 탁월한 운동신경을 가졌다는 동료의 증언. 김 씨의 간첩설에 대한 의혹이 더욱 불거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월북 직전까지 함께 있었다던 두 사람. 그날의 행적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이북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만났던 때가 언제셨죠? 임진각에서 그 31일 그것도 11시 정도에 전화를 받고 네. 형님 나 지금 임진각인데 나가는 버스가 없다 해서 제가 그냥
그냥 바로 그냥 알았다고 그냥 바로 간 거예요. 파주 임진각? 예. 그럼 파주 임진각에서 고성까지 이동을 한 거네요? 네. 차로? 예. 처음에는 고성까지 갈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연말이고 신정이고 설날이고 하니까 이 친구가 고향 생각이 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예.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럼 고성까지 고성에 아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고성까지 이제 가게 됐어요. 월북 하루 전 김 씨의 행적은 뜻밖에도 경기도 파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년 전 본인이 탈북했던 강원도 고성으로 갑자기 행선지를 바꾼 김 씨. 김 씨의 월북 직전까지 두 사람은 무엇을 했을까요? 선생님은 워낙 친했으니까 넘어가기 직전에 민통선 부근에서 선생님을 만나신 건데 마지막에 좀 물어보셨어요? 너 혹시 넘어갈 거냐 이렇게? 모텔에서 자고 12시 5분에 체크아웃하고 속초 쪽으로 저는 구경시켜주고 싶어서 속초 쪽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차를 돌려달라 해서 예. 어제 그 마을로 갑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제가 그 전까지는 전혀 뭐 생각도 안 하다가 왜 자꾸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혹시 넘어갈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냥 도보여행 해서 하나원 갔다가 1월 초에 여기 사무소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게 1월 1일이었던 거죠.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에 혹시 선생님께 뭐라고 메시지를 남겼나요? 가장 마지막이 12시 반에서 1시경입니다. 평소랑 조금 달랐던 거는 네.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그 마을에서 차를 딱 내리자마자 이 친구 한번 안아봅시다. 형님 한번 안아봅시다 이러더라고요. 네. 안아봅시다. 네. 평소에는 뭐 그런 말 안 했죠? 평소에는 그냥 안아봅시다라는 말은 그때 처음 한 겁니다. 이미 월북을 결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김 씨의 행동. 낮 12시 30분경 작별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 20분 후 민통선 부근 CCTV에 포착됐는데요. 그의 행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철책을 넘어가기 직전에 김 선생님한테 전화를 남겼다고. 제가 그날 좀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던 걸로 1월 1일? 예. 그날 8시에서 11시 사이 같습니다. 정말 넘어가기 직전에 선생님께 전화를 건 거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예. 네, 전화를 못 받으셨어요? 못 받았어요. 만약에 받으셨다면 무슨 말을 하려고 전화했을까요? 아마도 그냥 간다, 잘 있어라, 좀 이런 식일 것 같습니다. 낮 12시 30분경 강원도 고성에서 헤어진 김 씨와 직장 동료. 동료와 헤어진 지 20분 만에 민통선 부근 CCTV에 포착된 그는 오후 6시 40분경 탈북대와 똑같이 남측 GOP 철책을 뛰어넘어 밤 10시 40분 북한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기 전 비무장지대에서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던 김 씨. 월북 직전 그는 무슨 말을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왜 넘어갔다고 보세요? 가장 친하셨으니까. 아마 협박? 가족을 두고 협박을 받았다? 그러면 충분히 다 두고 갔을 만한 친구 같습니다. 예. 협박을? 예. 북한에서? 네네. 일단 제 느낌은 가족 생각이 나서 다시 간 것 같습니다. 입으로 간다고 끝내 그래도 얘기를 못 들었는데 갑자기 사라지고 나서는 어떤 기분이셨나요? 살면서 처음 느껴본 감정인데 이거는 뭐 말로 좀 표현이 안 되는데 약간 좀 가슴이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약간 뭉클이란 뭉클 그리고 좀 약간 배신감? 상실감, 서운함. 예, 그런 상실감도 나는 그 친구가 외로워서 갔다 온 거야. 외로워서? 왜냐면 그러니까 가족들 두고 온 거에 대해서 뭐 미안함감 뭐 이런 거지 않나 내 생각에 죽을 거리 넘겨서 넘은 친구가 왜 넘어가냐고 언제 기회 때문에 내가 밥 한 끼 사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면 일 바쁘다 보니까 그냥 밥도 못 먹기 바쁘네. 이분이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이 한 인력사무소였습니다. 이것도 저희 이만갑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겁니다. 작년 겨울, 그러니까 11월 초쯤에 처음으로 돌다 이 인력사무소에 왔고 일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힘도 세고 행동이 엄청 빠르다. 하지만 굉장히 과묵한 성격이었다. 과묵하다. 그리고 이 한국인 직장 동료가 네. 나 이만갑이라는 프로를 자주 봐. 너 알고 있었어? 라고 물어봤대요. 뭐래요? 그러자 이 김모 씨, 점프 월북한 김모 씨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봤다고? 봤다고 하겠죠. 상식적으로는 나 봤어. 혹은 아니야 나 그런 거 몰라. 혹은 그거 뭐야? 라고 물어볼 텐데 이 친구는 계속 얘기를 하다가 이만갑 얘기 나오니까 묵묵부답이었다고요. 뭐지? 그 이유는 모르겠대요. 이 한국인 직장 동료에 따르면 그게 좀 이상했대요. 그리고 이 지인이 좀 나름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나에게 보여줬던 감정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이 교류할 때 이 감정들도 다 거짓이었나? 라는 것에 오히려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나 내일 다시 돌아가 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도 내가 너무 힘들어? 혹은 내가 과연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든다? 인간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 법한 얘기인데 그쵸, 자기에게 이런 마음을 전혀 비치지 않고 전혀 기색이 없었다는 것에서 오히려 지인은 좀 많이 서운해하고 있더라고요. 서운하다. 마음에 좀 상처로 남은 것 같아요. 네. 왜 14개월 만에 돌아갔느냐? 사실은 이 궁금증도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예요. 점프 월북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의혹. 충동적으로 온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혹시 또 충동적으로 다시 북한에 돌아간 것은 아닐까. 우리 땅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의 한국 생활에 대한 의혹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탈북하신 분들이 왜 다시 탈남해서 다시 북으로 돌아가냐. 딱 키워드가 이거예요. 극단적인 절망감과 고독이에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죠. 시스템 자체가. 이 사람이 이제 약간 그 은둔형 그 외톨이 그런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여기서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작년 여름에는 국회 앞에서 북한으로 돌려달라는 1인 시위까지 벌였다고 하죠. 이 사람이요? 네, 이 사람이요. 네네. 작년 여름이면은 아까 임영순 대표님이 말씀하신 만났던 시기 7월달 정도. 그렇죠.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 했나요? 그 얘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상심 어린 얼굴이야 이렇게 보면 물어도 걱정이 이렇게 많아. 답변 잘 하지 않고. 근데 이 친구가 그 가슴 아픈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취업하려고 취업 신청을 이렇게 여러 번 했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경비하는 업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취업 신청을 해가지고 취업을 했어. 그냥 그런데 한 2, 3일 있다가 불러서 가니까 보증을 서우라고. 보증이 쓸 리가 없죠. 부모나 이거 보증을 서우라는 거예요. 조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걸 경찰한테 얘기한 거예요. 담당 형사한테. 그러니까 담당 형사가 그 회사에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은 보증 설 사람이 없다. 북에서 온 사람이고 이 사람 지금 우리 자기네가 특별 보호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 회사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취하시킨 거예요. 아이고 취직을 아예. 탈북하신 분과 몰랐군요. 모르고 이제 이용했다고 받았다가 취소가 돼가지고 얘가 해서 경찰이 무슨 청소 영역 그걸 해줘가 그게 일을 한 거예요. 사회적 입장이죠. 일을 하면서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자꾸 무시한대요. 밥 먹을 때도 자기들끼리 먹고 이렇게 말로 자꾸 북한 사투를 좀 이렇게 농담하는데 이게 가슴에 맺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때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 내가 옛날에 겪었던 걸 그대로 겪고 있구나. 내가 그래서 이제 위안을 했죠. 더 이상한 건 탈북민들에 대해서 도와주는 하나 센터를 비롯해서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전문 상담사가 있고 당당 상담사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일단 먼저 처음 나온 분들에 대해서 많이 관리를 합니다. 항상 전화를 걸고 만나자는 요청도 하고 자 그럼 쌀이랑 우리 공급되는 거 있으니까 가져다 주겠다. 언제 만나자 자꾸 전화를 하니까 시끄러운 내색을 하면서 쌀 필요 없다. 가져오지 말라라고 고부했다고 해요. 근데 상담사는 자기 책임이 있으니까 그냥 전화를 걸고 하니까 그럼 종 해결해 주겠으면 여자친구 하나 소개해달라. 소개팅. 여자친구 하나 소개해달라. 이렇게 대놓고 요구했다고 해요. 이 사람은 어떤 이제 건물 안에 살았는데 거기에 다른 탈북민들도 같이 살았대요. 그런데 일절 교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그 안에서 나긴 하는데 그 인기척 정도만 들리지 뭘 하는지 이제 그 이웃들도 전혀 몰랐고요. 근데 어느 날 그 멀쩡한 그 이불하고 매트리스를 밖에 갖다 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주민이
그거 내가 좀 갖다 써도 되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엄두가 안 나더래요. 약간 그 사람이 원래 좀 워낙 묵묵하니까. 묵묵하고 다른 사람들 좀 거부하는 성격이라서 차마 물어보지 못했다라고 하죠. 그에게 북한의 회유와 협박은 없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월북자가 급하게 간 곳은 맞는 것 같아요. 뭐 간첩이라고가 아니라 통장에 2천만 원이 그대로 있어요. 아무리 공작원이라고 해도 돈에 대한 욕심은 버리지 못한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 갑자기 뭐 어떤 북한에서의 연락에 의해서 협박이나 압박을 받고 뭐 이런 행위가 혹시 있지 않았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었다. 1년에 2천만 원이면. 이제 김정은이 집권한 뒤에 재입국자들을 죽이거나 뭐 이렇게 처벌을 가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들 좀 북한에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아마 철책을 넘어서 간 탈북자도 그런 소문을 듣고 가면 나도 용서받지 않을까. 나도 처벌받지 않는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넘지 않았을까. 북한이 과거에는 탈북자 인권활동가들을 이제 무릎 꿇치는 작전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신동혁 씨 같은 경우에 국제사에서 하도 북한 정치 멈추면서 말하니까 너 수용소 태생이 아니야. 영상만으로 딱 내보낸 등등을 해서 신동혁 씨 무릎을 꿇고 사라져 버렸어요. 한남도 개천시 외동리 14호 수용소 정확한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 정치부 수용소 없었습니다. 요 우리 예전 때 우리 인물인데요. 그래서 공청 있을 때. 공화국에서 취한 정치가 응당하다고 생각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신인군이는 자기도 공화국에다 반감을 품고서 이렇게 반역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어떤 친구는 북한에서 공개청사할 동영상까지 몰래 찍어내오던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버리니까 그냥 사라져버렸어. 대한민국이 없어. 얘가 첫 번째 단계였다면 다음 단계는 끌어들이는 거예요. 북한 국경 지역의 보위부뿐만 아니라 사리온, 평양 각 지역에 내 관할구에서 사라진 애들 있지 않습니까? 부모, 친척들을 시켜서 가능한 한 연락을 다 하게 시켜요. 국경까지 데리고 나와서. 그래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협박을 하죠. 겁박을 주고. 이 친구는 아마 내가 볼 때 그런 데 넘어가지 않았을까. 내가 만약 보이지돈이라면 너 오라 하는 데까지 가겠습니다까지 성공하면 첫째 통장 찾지 마. 손대지 마 그거. 아 진짜? 돈을 왜 두고 오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찰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친구가 움직임이 이상했을 때 돈을 빼면 이상하다. 그러니까 돈을 추적할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큰 돈 빼면은 보고 계속 들어가잖아. 전화 오잖아요, 은행에서. 요새는 탈북자들 움직이는 옵션을 경찰에서 어떻게 보냐면 와. 통장 움직이냐 아파트 빼냐 맞아요. 대출하냐 이런 것들 살펴보는데 요건 쫙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것까지 생각한 거네. 아, 이거 약간 북한에서 이렇게 회유해서 공작해서 다시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진짜 이렇게 같이 있던 분이 잡혀간 적이 있었어요. 진짜? 대표님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누구신지. 그러니까 예술단에서 이제 그분하고 6개월 정도 같이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북한에서 알고 보니까 무역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북한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북한에 있는 그 동무들이 홍콩이 아니라 약간 일이 틀어져가지고 장소를 바꿔야겠다 해서 중국으로 바꿨어요. 뭐 상해라든가. 이분이 예술단에서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장소가 상해로 바뀌긴 했는데 아무래도 약간 미심쩍다. 좀 의심은 드는데 그래도 정말 북한에서 죽자 살자 하면서 지냈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냥 가겠다고 가셨어요. 아이고. 근데 그분의 와이프가 저희 예술단에서 같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였거든요. 근데 숙소 간다고 한 이후부터는 도착했다라고 한 이후부터는 연락이 안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한 보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불안하니까 중국에 가서 묵었던 숙소에 가보니까 이제 거기 숙소 사장님이 얘기하는데 그분이 도착한 저녁에 남자 몇 명이
투숙하시는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나올 때 뭔가 이렇게 네모난 박스, 나무 박스 같은 걸 들고 나가고 그 다음날까지 안아서 올라가 보니까 신발이랑 핸드폰이랑 짐까지 그리고 지갑까지 다 그대로 놓고 없어진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지가 꽤 됐죠. 네, 그러고 아직까지 연락이.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뭐 이름은 제가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인권 활동을 하신 분인데 가족 때문에 집에 다시 북한으로 해외돼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한국에 있는 사람이 그 북한에 있는 친구하고 전화 연락도 하고 돈도 보내주고 가족도 다 해줬대요. 근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너 보위부 중요 자리를 줄 테니까 중국으로 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 그때 당시에 이제 김정은 시대가 딱 들어서가지고 뭐 자료 같은 거를 좀 많이 좀 가지고 싶었나 봐요. 그런 욕심에 이제 중국에를 가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은 근데 혼자 간 거예요. 가가지고 택시에서 내려서부터 그 사람이 행방이 됐어요. 친구도 보지도 못했고 바로 그냥 내려서 없어진 이후에 이제 북한에 끌려간 거죠. 저희 기수의 남자가 정말 우리 집에 제 집처럼 와서는 이모하고 들어와서 밥이랑 막 둘쳐먹던 삼촌인데 하루 중국에 장사 간다고 감기집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장사하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하루 지금 일하는데 북한에서 오는 전화가 국제전화입니다. 국제전화입니다. 네. 저 전화해서 끝나고 그래 북한에서 저 형제들인 줄 알고 전화 대깨다 받으니까 여보세요 하니까 이모 저입니다. 깜짝 놀란데 뭐 삼촌집 어디입니까? 중국입니까? 그러니까 네 여기 북한이요. 야 사람 얼마나 놀라는지 정신 나가지 않아서 북한을 갔는가 하고서 당장 오라고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이모네 인차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렇게 근데 저는 그 전화 받는 순간에 이게 뭐 보위부에서 옆에다 앉혀놓고 그 전화번호를 다 지금이 아마 전화를 시키잖아요. 그 제 번호랑 다 있으니까. 아는 사람 번호 네, 다. 무섭더라고요, 진짜. 무섭네, 진짜 무섭네. 북한에서 이 사람이 넘어오기 전에 했던 그 아주 활발한 어떤 그런 성격과 행적, 그 다시 월북할 때 저쪽에서 마중 나고 했던 걸로 볼 때 일단 저는 간첩 쪽에다가 퀘스천 마크를 그려놓겠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적응하려는 의지나 뭐 본인의 노력이 크게 안 보였다라는 주변 전원들을 봤을 때 아직도 대공용이점이 있다고 그러죠. 저한테는 그랬어요. 미스테리로 다가왔거든요, 처음에. 근데 끝날 땐 생각이 되게 복잡해요. 부적응해서 넘어갔든 아니면 회유를 통해서 넘어갔든 결국 우리가 포용하지 못한 건 똑같은 사실이거든요. 정말 사소한 호기심과 미스테리, 이게 말이 돼? 이런 거에서 시작해가지고 생각이 무겁고 복잡해지고 한동안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오래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주제였어요. 네. 무거웠어요, 맞아요. 맨손으로 대한민국에 철책을 넘어서 넘어왔던 사람이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 남자는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기억을 갖고 있을까요?